빈 말고 또 다른 도시들 뭔가 천재들의 어떤 이 창의력과 이게 빛났던 도시가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역시 파리겠죠. 파리. 두 권으로 소화할 수밖에 없었던 천재들의 도시가 파리더라고요. 왜냐면 천재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래, 그러셨을 것 같아요. 한 권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죠. 네. 그래서 두 권을 썼습니다. 그래서 네. 한 권은 문인편, 작가들. 네. 또 한 권은 예술인 편에서 에펠, 뭐 샤넬, 그렇죠. 뭐 에디트 피아프를 이렇게 넣은 거죠. 파리 중에서도 뭐 굳이 꼭 한 사람을 꼽아서 얘기를 하자면 누가 가장 천재적이죠? 피카소 얘기를 잠깐 하면 파리가 모든 예술 사조, 미술 사조의 일종의 저수지 같은 곳이잖아. 발전소 같은 곳이잖아. 그렇죠? 뭐 입체파, 야수파, 초현실주의, 인상주의가 다 파리에서 나왔죠. 피카소는 몽마르트에서 조그마한 그 세탁선이라는 조그마한 그 아틀리에에서 아프리카 미술을 보고 충격받아서 아프리카 미술을 자기 미술에 뭔가 끌어들여서 뭔가 변화를 모색하죠. 그러면서 만든 게 바로 입체파죠. 아프리카 미술을 낮게 보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아프리카 미술의 장점을 끌어들여서 자기 미술로 만들어냈다는 사실이죠. 클림트처럼 피카소도 결국은 그렇게 오픈된 생각으로 남의 것을 받아들여서 자기의 작품을 변화시킨 거네요. 그렇죠. 또 다른 도시 중에 제가 주의 깊게 재밌게 본 건 뉴욕인데 뉴욕에서 한국인을 언급하셨더라고요. 한국인이요? 백남준 씨. 백남준은 한국인이라고 하기는 너무 작은 테두리고요. 저도 그 얘기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백남준, 한국인이지만 코스모폴리탄이죠. 세계인이었죠. 그렇죠. 말씀하시기 전에 잠깐 생각이 나는 게 뉴욕에 갔을 때 그 왜 이제 워싱턴에 가면 스미소니언 박물관 협회 산하에 그 미국 미술박물관 예술사 그래서 뭐 그리고 이제 초상화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에 그 책방에 가서 제가 충격받은 게 딱 봐도 한국 이름인 거예요. 남준백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남준팩이죠. 그렇죠. 근데 거기에 부제가 원제죠. 글로벌 비저널이라고 딱 써 있더라고요. 그럼요. 글로벌 비저널이죠. 제가 그거 되게 울컥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인이라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참 너무나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백남준이 19살 때까지 한국에 살았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일본, 독일, 미국, 정확히 말하면 뉴욕이죠. 뉴욕, 프랑스 파리, 암스테르담은 떠돌며 살았잖아요. 우리 송 작가님 백남준을 처음 이름 들어본 게 언제이십니까? 저도 기자로 일하면서 들었으니까 한 10여 년 전쯤, 20년 전쯤? 저는 1984년에 백남준의 이름을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83년 1월 시작하자마자 KBS에서 어떤 걸 했냐면 굿모닝 미스터 오웰이라는 그 멀티미디어 쇼를 했습니다. 그때 백남준 이름을 처음 접했어요. 그 전까지 한국인의 0.01% 백남준을 아는 사람은 한국인의 0.01%도 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세계인은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에서는 다 백남준의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백남준은 이미 그 전에 84년 이전에 세계적인 미술가로 아티스트로 성공한 겁니다. 백남준은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이미 여러 나라들이 백남준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도 결국은 자유, 다양성, 어떤 이제 여정을 통해서 끊임없이 지구를 돌면서 스스로를 정말 한국에서 태어난 한국인이지만 세계인으로서 스스로 성장해서 결국 이제 선구자로서 돌아가신 거네요. 맞습니다. 저는 그 백남준을 연구한 사람으로서 그 배경이 뭔가를 따져봤는데 백남준은 19살까지 한국에서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자를 알았잖아요. 유교 문명을 받아들였잖아요. 불교도 좀 알잖아요. 근데 성년이 되고 나서는 주로 어디에 살았습니까? 기독교 문명 국가에 살았잖아요. 기독교 문명 국가에 살면서 백남준은 자기 예술에 동양 문명을 가미시키려고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한자 문명, 유교 문명, 불교 문명, 그리고 심지어 백남준이 위대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백남준은
우리가 무시하고 천시하던 샤머니즘까지도 백남준은 그 샤머니즘의 본질을 보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샤머니즘까지도 자기 예술에 받아들이려고 노력했습니다. 피카소가 아프리카를 받아들이려고 했던 거랑 굉장히 유사한 그렇죠. 샤머니즘을 뭐라고 하죠? 보통 무당이라면서 얼마나 손가락질했습니까? 신내림이라고 해서. 근데 백남준은 샤머니즘까지도 이게 예술의 또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게 다양성이죠. 개방성이죠. 그러면서 전혀 다른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미디어 아트라는 걸 만들어낸 겁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드려볼게요. 백남준 이전의 예술가들은, 미술가들은 과학을 멀리했습니다. 그렇죠. 과학은 어떤 세계입니까? 과학은 논리적 증명의 세계입니다. 답이 나오지 않으면 과학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예술은 어떤 세계죠? 예술은 답이 없죠. 예, 답이 없죠. 왜냐하면 감성과 상상력의 세계이기 때문에 꿈꾸는 세계잖아요. 답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답이 없는 세계와 답이 정해져 있는 세계의 과학은 서로 상충되는 거죠. 물과 불 같다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백남준은 독일에서, 뉴욕에서, 일본에서 이 노마드처럼 떠돌면서 예술의 과학을 끌어들이고 그거를 결합하는 방법이, 융합하는 방법이 뭔가 있을까를 혼자 수업이 연구한 거죠. 그러면서 만들어낸 게 바로 미디어 아트죠. 지금 21세기 예술가들은 모두 백남준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불을 가져다 준 선구자 같은 그런 느낌. 미디어 아트라고 하는 새로운 세계를 우리에게 가져다 준 21세기 모든 예술가들은 백남준에게 빚을 지고 있다는 그 표현이 너무 마음에 와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 현대 예술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다 미디어 아트를 자연스럽게 활용합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그게 누가, 선구자가 누구죠? 남준팩입니다. 제가 이 작가님 책을 거의 다 읽었어요. 대부분 다 예술인인데 사실은 예술가가 아닌 사람을 천재라고 해가지고 넣으신 케이스가 몇 개 있더라고요. 이 런던 편에서 윈스턴 처칠을 꼽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대부분이 다 문화 예술계 작가, 화가, 음악가 이런 사람인데 윈스턴 처칠을 왜 갑자기 천재들의 이 시리즈에 넣으셨을까? 제가 말하는 천재는 한 생애를 살면서 업적을 통해서 인류 사회를 윤택하고 이롭게 만드는 사람을 저는 천재라고 정의합니다. 윈스턴 처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히틀러의 나치즘으로, 파시즘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었잖아요. 더 이상 설명이 안 되잖아요. 설명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 윈스턴 처칠을 집어넣은 거죠. 도널드 케이건이 말이죠. 이런 얘기를 썼어요. 페리클레스의 현대적 지도자가 윈스턴 처칠이다. 그 대목 기억나세요? 예.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런던이 사랑한 천재들에서 쓴 인물인데, 그래서 야, 참 놀랍다. 케이건과 제가 관점이 좀 일치하는 게 있었구나. 이 지식향연은 우리나라의 청춘들,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과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인데 이 페리클레스 시대와 오늘날의 뭐랄까요, 대한민국을 비교해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페리클레스도 얘기를 했고 도널드 케이건도 이 책에서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사회가 발전하려면, 그 발전을 유지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죠. 첫째는 그 사회가 다양성이 보장돼야 됩니다. 다양함이 막 섞여야 됩니다. 그리고 무한한 자유가 보장돼야 됩니다. 표현의 자유를 포함해서 예술의 자유가 보장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수한 인재들이 그런 다양성과 자유를 먹고 살면서 우수한 인재들이 재능이 점점점 성장해서 뉴욕에서 백남준이 그 천재로 꽃을 피운 것처럼 재능 있는 인재들이 꽃을 피울 수 있는 거죠. 다시 한번 강조하면 다양성과 자유가 최대한 증진되고 보장돼야 됩니다. 그런 사회를 지향돼야 됩니다. 바로 자유민주주의 사회는 그걸 위해서 존재한다는 게 바로 페리클레스의
메시지가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고요. 예. 이 저희 신세계에서 하고 있는 이 지식향연이 바로 딱 그런 걸 목표로 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렇게 좋은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